지난 시간에 우리 동학농민운동에서 공부해봤죠.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우리는 청일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갑오 1차 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시작되었던 갑오 1차 개혁이 어떻게 2차 개혁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청일전쟁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그 이후 갑오 3차 개혁, 즉 을미개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동학농민운동 공부할 때 잠깐 나왔던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뒤에 얽혀 있거든요. 어떤 사건들이 얽혀 있는지는 우리는 살짝 맛을 봤습니다.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그리고 제1차 갑오개혁이 얽혀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2차, 3차 개혁들이 다른 어떤 사건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근대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갑오 제1차 개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동학농민 운동할 때 우리가 잠깐 공부했습니다만,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정부군과 농민군 사이에 전주에서 화약이 체결됐죠. 패전개혁안 12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군과 농민군 사이에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군이 약속했던 것은 패전개혁안 12조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정부가 교정청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개혁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때 개혁은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조선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개혁은 개혁이 돼 자주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선이 교정청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자주적 개혁을 추구하는 가운데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일본군은 제물포로 상륙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둘 다 1884년 갑신정변 당시에 체결되었던 텐진 조약을 근거로 해서 양국 군대가 동시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일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경복궁을 기습 점령해버립니다. 경복궁을 먼저 기습 점령하고 조선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죠. 조선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게 그게 바로 제1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군이 먼저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 조선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해가지고 제1차 갑오개혁을 형성했고, 이때 누구를 대표자로 내세우냐면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그런 정부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내각의 책임자로서 제1차 김홍집 내각, 김홍집이 온건개혁파였나 급진개혁파였나? 그렇죠, 온건개혁파였죠. 그 온건개혁파였던 김홍집을 내세운 제1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됩니다. 자, 이 제1차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가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구하려고 만들어놨던 교정청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교정청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기구인 궁극기무처를 만들라고 강요했고, 이 궁극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개혁이 진행되는데요. 궁극기무처 괄호 열고 타율 플러스 자율이라고 써있죠.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궁극기무처를 중심으로 한 제1차 갑오개혁은 타율적인 측면과 자율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이때 타율적인 측면이란 누구에 의한 타율일까요? 당연히 1차 갑오개혁을 시작하게 했던 일본의 타율적인 측면이겠죠. 한편 자율적인 측면은 뭘까요? 자율적인 측면은 뭐냐면 일본이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면서 본격적인 청일전쟁을 개시를 합니다. 청일전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데, 아직 전쟁 초반이기 때문에 일본이 전쟁에 온 힘을 기울이느라 조선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간섭을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간섭해서 1차 갑오개혁을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가 조선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인 간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작은 타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개혁의 진행은 조선 정부 주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입헌군주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내각 구도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권력 체계를 세팅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조선 최초로 이제 입헌군주제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1차 갑오개혁 때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신분제 폐지를 최초로 언급했던 사건이 뭐였더라? 그렇죠, 1884년에 갑신정변에서 최초로 시도했다가 3일 만에 게임 끝 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나?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렇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농민운동 때 다시 한번 신분제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던 차에 1차 가보개혁이 시작된 바 있었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 처음으로 조선에서 신분제도가 폐지된 드디어 파이널리 실현됩니다. 제1차 가보개혁을 통해서. 이것 말고도 개혁의 내용들은 더 많은데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아래쪽에서 함께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가보개혁의 진행 과정 먼저 정리할게요. 사건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이 청일전쟁을 개시하면서 발생된 것이 제1차 가보개혁이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쭉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청일전쟁 중에 일본이 주도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청나라와의 전투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주기 시작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조금 여유가 생긴 일본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력을 가합니다. 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력을 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1차 가보개혁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본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당시 일본의 망명에 있었던 박영효를 불러들입니다. 박영효? 언제 일본 갔죠?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일본의 현재 망명에 있었던 박영효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때 박영효를 다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일본의 영향력을 조선의 내각에 더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김홍집과 박영효의 열림내각 둘이 함께 나란히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내각, 특히 일본 측의 압력을 크게 반영할 수 있는 박영효를 심어넣는 거죠. 박영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다 더 본격적으로 친일적인 성향이 강한 내각으로서 제2차 가보개혁이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1차 개혁 때보다 2차 개혁 때 일본의 입김이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본은 원래 자기들이 만들었던 개혁기구였던 군국기무처조차 폐지시켜버리고 본격적인 개혁을 이제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홍범14조는 이 2차 가보개혁을 바라보고 있었던 고종이 그 나름으로 우리 조선의 자주적인 개혁을 천명한 그 선언이 홍범14조인데요. 이것도 역시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 다음은 또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죠. 세 번째, 시모노세키 조약. 이건 뭘 말하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은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청일전쟁의 마무리를 지었던 조약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모노세키 조약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느냐? 일본의 승리. 일본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청나라는 많은 걸 뱉어내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야오뚱반도. 우리 지도 숙제하면서 어디인지 배웠죠? 한자로 뭐였더라? 한자로 요동반도. 랴오어강에 있었던 요동반도. 그 다음에 타이완. 오늘날 대만이죠. 이거를 일본 측에게 넘겨줍니다. 원래 중국 땅이었었던 청나라 땅이었었던 랴오뚱. 그 다음에 타이완. 이것들을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것 말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뭐 배상금은 뭐 줘봤자 얼마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청나라 1년 국가 예산에 해당되는 만큼의 엄청난 양의 배상금이 일본 측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자 시모노세키 조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이것을 되게 마뜩찮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죠. 이때 이 러시아가 친구들 데리고 옵니다. 프랑스, 독일, 총 3개 나라의 유럽 국가들이 모였죠. 러시아가 주도하는 가운데 러프, 독 3개국이 주도하면서 일본을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3국이 모여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정치적인 간섭을 한 거죠. 뭘 하라고? 너희들이 청일전쟁에서 통해서 얻었던 야오뚱 반도를 뱉어내라고. 러시아는 어찌됐건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랴오뚱을 일본이 차지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요? 기본적으로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랴오뚱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랴오뚱의 위치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자, 백두산이 있고 압록강이 있고 두만강이 있습니다. 이때 중국 쪽으로 쭉 뻗은 반도, 여기가 랴오뚱, 요동이죠. 여기 무슨 강이 있었죠? 요하, 랴오허가 있죠. 랴오의 동쪽 지방, 요동 지방, 중국어로는 랴오뚱. 이쪽이 랴오허의 서쪽 지방, 요서 지방이라고 했죠. 일본이 랴오뚱을 차지한다는 것은 조선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에 그대로 랴오뚱을 거쳐서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혹은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보고 러시아가 압력을 가하는 거죠. 너희들 조선에 대해서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안 돼라고 일단 압력을 가했다. 일본은 참 더럽고 치사하지만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열심히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랴오뚱 등을 차지했는데 결국 삼국간섭에 의해서 배턴하게 됐어요. 이때 조선에서 민씨 등이, 당시 집권자였던 민씨 정권이 보고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일본한테 어떻게,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차에 러시아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일본이 깨갱 하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가 대세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번엔 민씨가 누구 편에 붙느냐? 러시아 편에 붙습니다. 민씨 정권이 러시아 편에 붙으면서 다시 또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제3차 김홍집 내각이 나타납니다. 김홍집이 중심이 된 내각이 지금 제1차, 그리고 제2차, 제3차, 세 번째 김홍집 중심의 내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제3차 김홍집 내각이 만들어져가지고 친러적인 성향의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자 똥줄이 타는 건 일본이죠. 매우 열이 받겠죠.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갑자기 러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마뜩찮게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자 일본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대단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궁궐에 있었던 이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중전 민씨, 즉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1895년 8월 달에 벌어진 을미사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선의 국무인 중전 민씨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통해서 일본은 다시 또 정치적인 주도권에 대한 반전을 노리게 됐던 거죠. 1895년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 영향력이 조선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해지죠. 이에 따라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주한 일본 대사였던 미우라가 수십 명의 일본인 깡패들과 그 다음에 일본인 수비대를 고용하여 이곳 고종과 명성황후가 머물고 있었던 건천궁으로 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가 잠을 자고 있었던 뒤로 보이는 오코르 건물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무참하게 시해하고 그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며, 향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치열한 갈등을 벌이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민씨들의 세상은 가버렸어요. 중전 민씨가 제거되면서 다시 한번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구성됩니다. 이번엔 제4차 김홍집 내각이죠. 제4차 김홍집 내각은 명명백백하게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개혁인가요? 그쵸. 일본을 중심으로 한 친일적인 성향의 내각이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죠. 김홍집이란 이 온건계합 출신의 당시 총리 대신을 하고 있었던 김홍집이란 분, 도대체 이 양반의 정체는 뭐냐? 언제는 친일이고 친러로 갔다가 또 앞에도 친일이었다가, 심지어 이 양반은 온건계합하기 때문에 1880년대는 친청적인 정책을 펼쳤었겠죠. 김홍집이란 분은 왜 계속 친청, 친일, 친러, 다시 또 친일을 오고 가면서 활동을 했을까요? 불행하다면 불행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박쥐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 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우리 김홍집 선생에 대해서는 또 주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편 을미개혁 때 제3차 개혁, 제4차 김홍집 내각이 주도했던 3차 을미개혁은 이제 을미년이 1895년인 거죠. 1895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청일전쟁이 마무리가 됐던 시모노세키 조약 자체가 1895년에 이루어졌고 그 뒤는 1895년의 이야기죠. 그때 이러저러한 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개혁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개혁이 머리 빠박 깎는 단발령의 조치가 내려진 거.
이따가 좀 이따가 개혁 조치 한꺼번에 또 정리할 때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갑오을미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1차 갑오개혁부터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개혁기관부터 등등등등 여러 분야별로 각 시기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가장 먼저 개혁기관. 제1차 갑오개혁은 청일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일본의 경복궁 습격,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한 압력을 가하면서부터 제1차 갑오개혁이 시작됐죠. 이때 일본이 개혁을 하기 위한 개혁기구로서 뭘 만든 바 있었냐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만든 바 있습니다. 뭘 폐지하고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만들었죠. 교정청이란 언제 만들어진 거죠? 동학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전주 화약이 체결된 다음 패전개혁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자주적인 개혁기구로서 만들어졌던 것이 교정청이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2차 개혁을 할 때 다시 또 없애버리죠. 2차 개혁은 언제였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승세, 이길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서부터 박용료를 보내가지고 훨씬 더 친일적인 성향을 많이 압박하였었던 제2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호는 임금을 부르는 호칭이죠. 임금을 부르는 호칭, 왕의 호칭이죠. 왕의 호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묘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호가 있습니다. 묘호는 묘에 대한 호칭이고 연호는 연에 대한 호칭이에요. 묘는 무덤묘가 아니고요. 사당묘자입니다. 사당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 자, 이게 약간 생소할 텐데 우리가 보통 왕 이름들을 알고 있죠. 고종, 세종, 태조, 혹은 또 뭐가 있죠? 세조, 광종, 정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왕의 이름들은 아마 그 왕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죠. 알고 있다시피 대부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 왕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왕이 돌아가시면 뭘 만들죠? 묘, 사당을 만듭니다. 그 사당에다가 이름 붙인 게 세종, 정조 이런 식의 묘호를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무엇무엇조, 무엇무엇종이라고 끝나는 왕의 명칭들이 되게 보면 묘호입니다. 한편 연호는 뭐냐? 연호는 every year마다 어떤 특정한 year에다가 특정한 연에다가 호칭을 붙이는 건데 대개는 그 왕의 기념비적인 해에다가 이름 붙입니다. 대개는 즉위한 해에다가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를테면 2018년에 MK라는 왕이 즉위를 했어요. 그러면 MK the Great의 즉위 연도는 2018년이라고 하고 2018년의 연호를 불결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불결 1년, 내년에는 불결 2년, 2020년에는 불결 3년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지겠죠. 자,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연호를 누구만 사용할 수 있냐면 오로지 중국의 황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사 시간에 연호를 사용했던 임금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등한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강성했을 때 연호를 사용하는데 지금은 그만큼 국력이 강성할 때는 아니죠. 왜 연호를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개혁이 시작됐을까요? 일본 측의 압력에 의해서 개혁이 시작됐죠. 일본 측의 압력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원하는 바는 청나라로부터 조선이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원하는 것은 조선이 형식적으로라도 중국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연호, 개국, 나라를 만든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근대 국가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를 설명하다 보니 1, 2, 3차 개혁 전체 내용이 한꺼번에 화면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화면을 축소한 다음에 다시 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에 대해서 마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갑오 1차 개혁 때 개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던 것이 제3차 개혁 95년에 을미개혁 때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로 바뀝니다. 자, 연호가 이제 가끔 이제 등장할 텐데 연호 일단은 1차 개혁 때 개국, 3차 개혁 때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로 바뀌었다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앙정치기구죠. 조선 전체의 행정을 주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진행해 나가했던 조선 행정의 중심은 항상 의정부였죠.
의정부가 중심이 된 행정 운영을 해왔었는데 제1차 가보개혁 때 와서 의정부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또한 여기에 국내부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가 신설됩니다. 국내부는 궁할 때 궁자가 궁궐할 때 궁자, 내는 안 내자, 궁궐 내부의 일을 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실, 로열 패밀리들의 일을 직접 담당하는 왕실 사무를 보는 부서를 따로 분리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의정부가 조선 왕실의 일까지 다 관여하고 결정을 했었으면 사실은 조선 왕의 사적인 분야이죠. 공적인 분야로서의 의정부와 왕의 사적인 영역으로서의 국내부의 담당 부서를 확실히 구분하는 거죠. 한편 의정부라고 하는 행정 운영의 중심 기구의 명칭은 제2차 가부개혁 때는 아예 내각이라고 바뀝니다. 내각은 1차 가부개혁 때도 이미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의정부의 명칭은 남아있었지만 아예 명칭 자체가 내각으로 바뀐 건 제2차 가부개혁 때 내각으로 바뀌었다는 거, 국내부는 그대로 남습니다. 한편 원래 조선의 행정 운영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의정부였고 그 다음에 육조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었죠. 여기서 결정하면 육조에서 집행한다 라는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6개의 실무 분야로 나눠가지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던 육조가 뭘로 바뀌느냐? 팔아문으로 바뀝니다. 실무 분야가 총 8개로 쪼개진 거죠. 팔아문으로 나눴었는데 이게 가보 2차 개혁 때 박영규가 들어왔던 친일적인 성격이 강했던 2차 개혁 때 다시 또 7부로 축소됩니다. 6조에서 8아문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또 7부로 축소했다는 거. 한편 지방행정기구죠. 전국을 원래 조선시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다음에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또 뭐가 있죠? 함경도 이렇게 총 8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제2차 개혁 때 와가지고 전국을 23부 되게 짜잘하게 조그맣게 23부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가는데 이때 주목할 만한 거 행정권 오은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8도에 지방관들이 있습니다. 지방관. 8도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지방관에게는 좀 크게 쓸게요. 8도에 지방관이 있었는데 지방관이 어떤 권한이 있었냐?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적인 권한, 군사적인 권한, 사법적인 권한 등의 막강한 권한들을 보통 부여하게 됩니다. 자, 원래 지방관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2차 개혁 때 23부로 훨씬 더 작은 단위로 쪼개면서 지방관에게 행정권만 부여합니다. 지방관에게 행정권만 부여하고 이 와중에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은 사법권을 독립시킵니다. 지방관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을 뺏어가지고 사법부로서의 별도의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권의 독립이 제2차 가보개혁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주목해볼 만 하시고요. 한편 이번엔 군사제도의 개혁에 대해 살펴볼까요? 조선의 군사는 원래 5군형이었는데 이걸 2형과 별기로 5군형은 2형으로 축소를 하고 별기라고 새롭게 추가한 바 있었죠. 이게 언제였죠? 1880년에 통리기무화문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었죠. 이게 다시 5군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언제 되돌아왔나요? 언제였더라? 그렇죠. 이모군란 때 군인들이 궁궐로 몰려가가지고 민비는 도망을 가버렸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하면서 흥선대원군이 기존의 개화 정책인 이형과 별기를 없애버리고 5군형이라고 하는 종전의 군사제도로 다시 또 원상태를 회복시킨 바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군사제도는 제2차 가보개혁 때 훈련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편이 됩니다. 훈련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편이 된 군 조직이 제3차 개혁 때, 을미개혁 때 이렇게 되면 서울을 지키는 친위대, 그 다음에 지방을 지키는 진위대라는 명칭으로 군사 조직의 명칭 자체가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한편 그 다음은 경제적인 측면의 개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가보개혁 때 재정을 일원화합니다. 재정이 일어나 많이 듣던 얘기죠. 재정이 일어나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언제 나왔더라? 1884년 갑신정변 때 그때 당시 급진개혁파였던 박영규, 김옥균 등이 뭐를 주장한 바 있었냐면 무엇을 중심으로? 6조 중에 호조를 중심으로 한 재정의 일원화. 모든 이 국가재정이 여러 관청마다 다 쪼개져 있는데 호조를 중심으로 재정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한 바 있었죠. 이때 제1차 가보개혁 때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탁지아문,
호조가 아니라 왜 탁자문이죠? 이때 6개 조가 8아문으로 바뀐 바 있었죠. 그 8아문 중에 하나였던 탁자문 중심으로 재정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또 하나 은본위 화폐제도. 화폐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되 화폐 가치의 기본 기준 틀이 되는 게 무엇? 은을 화폐 가치의 기본 틀로 하는 그런 화폐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조세의 금납화. 조세를 금으로 납부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골드로 납부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현금으로 납부하겠다. 즉 화폐로 납부한다의 의미예요.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근대 사회에서 조세제가 납부되는 것은 주로 뭘로 납부되죠?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납부됐죠. 쌀로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옷감으로 납부한다든지와 같은 방식을 이제 화폐로 납부한다가 조세의 금납화. 이게 언제라고 해도 가보 1차 개혁 때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한편 네 번째 도량형의 통일. 도량형은 뭐죠? 도량형은 우리가 보통 길이를 재는 혹은 무게를 재는 단위를 보통 도량형이라고 하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량형은 미터법이죠. 미터법. 길이는 미터로, 그다음에 무게는 그램으로, 그다음에 부피는 뭐 평방미터, 세제곱미터와 같은 것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도량형에 대해서 처음으로 통일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는 사회 부분이죠. 사회 부분에서 제1차 가보개혁 때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신분제도를 폐지하는 거였죠. 아까 앞서 설명했죠. 조선의 신분제 폐지를 맨 처음 얘기했던 건 어느 사건 때라고요? 1884년 갑신정변 때 급진개혁파가 인민평등권의 제정이라고 하는 걸 맨 처음 시도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동학농민군 패전개혁안에 또 신분제 폐지에 대한 주장만 계속되다가 드디어 언제 파이널리 제1차 가보개혁 때 드디어 조선의 신분제도가 완전히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신분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 또한 동시에 근대사회를 지향하면서 과거제도를 폐지해버립니다. 과거제도는 가만있어 봐라. 과거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요시 여겼던 제도인가요? 개인의 신분을 중요시 여겼던 제도인가요? 그렇죠. 과거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 여겼던 제도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관료로 선발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 여겼던 제도인데 아깝게 이걸 왜 폐지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과거제도는 원칙상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잘 반영해서 좋은 능력이 뛰어난 관리를 선발하겠다고 만든 제도였지만 현실적으로 누구한테 완전히 장악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양반 지주들이 완전히 과거제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능력이 뛰어나지만 양반이 아닌 사람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죠. 과거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신분적인 측면을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상 양반들이 독점하고 있던 관리 선발의 길을 누구한테나 다 할 수 있게끔 열고 진짜 능력이 있으면 과거라고 하는 한계를 두지 않고 선발해내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조혼 금지. 조혼은 조가 일찍 조자죠. 되게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경우 되게 많았어요. 보통 오늘날은 20세 이상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면 20세 이하인 경우에도 결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인권 침해 소지들이 꽤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나이에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시켰다는 거.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다. 과부의 재가 허용. 조선은 기본적으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한번 결혼한 남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그 결혼한 남자만을 오로지 생각하며 평생 쭉 혼자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조선의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었었는데 남편이 죽고 혼자 살고 있는 여인들도 제가 다시 재혼할 수를 있도록 허용을 해주자는 얘기를 맨 처음 언제 했더라?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학농민들이 맨 처음 얘기했던 게 다시 또 반영이 되는 거죠. 놓고 보면 갑오 1차 개혁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동학농민군들의 요구가 아예 무시된 건 또 아니네요. 아까 갑오 개혁이 어떤 측면이 있었죠? 타율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자율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근대 사회로 나가기 위한 개혁이었으면 사회신분제도라든지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요지들은 하나둘씩 없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때부터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 이르는 여러 가지 사회 변화의 요구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고문하는 것.
사극이 보면은 반역을 일으켰거나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막 인두로 지지고 주리를 틀고 뭐 이런 장면들을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런 일체의 신체적인 가학행위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고문이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공식적으로 폐지되죠. 공식적으로 폐지됐다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 고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죠. 뒤에 가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고, 연좌제도 폐지됩니다. 연좌제는 이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일단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제도인데, 연좌제가 뭐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도 똑같은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연좌제였다는 거죠. 이를테면 삼족을 멸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반란에 참여해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면 동시에 그 아들도 혹은 손주까지도 동시에 다 사형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집의 여인들은 다 관노비로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제도로서, 사실은 이제 막 기어다니는 4살짜리 5살짜리 손주가 할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켰는지 말았는지 어떻게 한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죽여요. 그렇죠? 한편 가보 2차 개혁에서는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한 걸 발표합니다. 누가 발표했다고요? 고종이 발표합니다. 교육 입국 조서는 우리나라의 근대 개혁 과정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고종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인데요. 고종이 이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서 조선의 본격적인 근대적인 학제라고 하는 것은 스쿨 시스템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몇 년이죠? 6년, 3년, 3년, 4년, 이른바 6, 3, 3, 4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학제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러한 기본적인 초등교육기관부터 고등교육기관까지의 기본적인 스쿨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고, 그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이 있는 거죠. 한편 3차 을미개혁 때는 가장 주목할 만한 사회적인 개혁으로서 단발령을 시행하죠. 단발령은 머리를 깎자라고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받은 신체 일부를 절대 함부로 해치거나 혹은 덜어낼 수 없다고 봤던 성리학자들이 이 단발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그 반발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죠? 같은 해 1895년 을미년의 의병으로 나타났죠. 을미의병을 주도했던 분 누가 있더라? 유인석, 이소응 이런 분들이 을미년의 의병으로 의병 활동의 첫 번째 의병이었죠. 물론 의병 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단발령도 있었고, 단발령 플러스 또 뭐였더라? 이 같은 해 국모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특히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이 양반 사대부들한테 가장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단발령을 계기로 해가지고 을미년의 의병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계기가 됐다는 거. 한편 이 을미개혁 때는 양력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설날 같은 걸 지금도 음력설날,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쓰고 있죠. 음력의 사용의 흔적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양력의 사용이 을미개혁 때 처음 시작됐다는 거. 한편 우편사무도 개시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우편사무란 근대적인 우편사무죠. 우편사무 개시됐던 거 아닌가? 언제 개시됐지? 1884년 우정총국이 개국되면서 그때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개판이 돼버렸죠. 왜? 정변이 벌어졌으니까. 84년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그때 갑신정변이 발생하면서 우편사무 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11년 있다가 95년 을미개혁 때 와서야 우편사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단발령은 나중에 이제 곧 폐지가 돼버리고 말고요. 양반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여기서 참고할 만한 것들 중에 설명하지 않은 게 요 두 가지가 있죠. 독립서고문과 홍범십사죠. 일단 제2차 가보개혁은 박영유라고 하는 인물이 껴들면서 매우 어떤 성향의 개혁이었죠? 매우 친일적인 성향의 내각이 만들어졌고, 일본의 압력이 강한 가운데 진행되었던 개혁이었습니다. 이때 이 와중에 고종은 홍범14조를 통해서 근대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홍범14조에서는 앞서서 개혁했던 제1차 가보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독립서고문, 조선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선언,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주적인 선언들을 하게 되죠.